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옥죄기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레오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대표님. 오세요. 네. 자, 이제 금융당국이 대출을 좀 억제했다 이 얘기는 알고 있고 또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시행하기도 했고 시행한 지 2달이 됐는데 네. 그러고 나서 효과나 어떤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20%가량 급감했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은행권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9월에 스트레스 DSR이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대출 줄이기에 나선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5대 시중은행이 10월 달에 실행한 신규 취급액이 11조 288억 원이고요. 8월 달에는 13조 9,913억으로 약 2조 9,625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8월 달에 9월에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막차를 타면서 8월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도 높고 또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을 하다 보니까 대출 한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요 강력하게 대출 증가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은 내년에 영업에 페널티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상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대출 금리를 올려서 해당 은행으로 고객이 오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또 비대면 대출을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한 5% 전후로 보고 있는데 특히 신한은행이 이제 8.06%로 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농협은행이 3.64%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계대출을 1금융권을 조이다 보니까 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금융권으로 대출이 이제 어떤 분들이 가게 되냐면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잔금 대출 급한 사람들. 예, 그런 네, 경우는 예.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식당 문을 닫는다고 하면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빵집으로라도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카드론이라든지 보험 약관 대출 등 이른바 불황형 대출 역시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1금융권을 옥죄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네. 아우 또 열받네요, 대표님. 네. 아니 그렇게 1금융권 그렇게 규제를 하면은 당연히 2금융권 나중에는 네. 심지어 사채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정책 펴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1금융권부터 조이다 보니까 2금융권으로 몰려가게 되는데요. 지금 맞습니다. 2금융권의 대출은 엄청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작년, 재작년에 모두 마이너스 증가였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안 했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증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제 국민은행에서 이제 약간 공지가 내려왔는데 예. 그 발표가 그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원래 1억 원으로 지금 현재 제한을 하고 있는데 네. 2억 원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뭐 타행 대출도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하면서 그 예고된 이유가 뭐냐면 그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1금융권의 대출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겠다라는 그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제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집단대출입니다. 집단대출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1금융권의 대출이 그래서 네. 폭증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무려 2조 원가량 늘어났고요. 특히 새마을금고에서만 1조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단지가 어디냐면 올림픽 파크
파크 포레온이라고 강동구에 있는 둔촌 주공의 재건축 네. 아파트인데요. 그래서 여기를 공격적으로 다들 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일부 지역 농협, 새마을 금고 등에서는 이게 저렴한 금리까지 제시를 했어요. 국민은행보다 좀 더 낮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많은 그 이금융권이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금융당국은 아무래도 이렇게 수조 원의 잔금 대출이 진행이 되는 상징성이 큰 단지가 대출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곳으로 혹시 전이가 될까 봐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금융권으로 안 가도록 하셔야 되는데 1금융권이 이제 막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뭐 일종의 부채 관리 차원에서 가계 부채 이제 뭐 우려할 정도까지 왔고, 네. 그래서 뭐 은행권이 가상금리를 더 높게 책정하는 식으로 해서 맞습니다. 금리 부담으로라도 좀 덜 대출을 받게 하라. 이게 그럼 요즘 대출금리 상승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러면 대출금리 이만큼 높게 해서 대출을 하면은 은행은 많이 남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고객들한테 예적금 금리도 좀 올려줘서 그냥 아니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동안에. 네. 그냥 그러면 되지. 예적금은 또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무자란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네, 예적금의 금리는 또 그에 연동이 돼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로 계속해서 예금 적금금리는 내리고 있고요.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엇박자가 계속 네. 예, 되고 있는 은행은 놀았네요. 상황입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주가는 올라갔나요? 금융주요? 올라갔네. 네. 예. 금융주 예. 예. 네. 괜찮죠. 그래서 이른바 은행권의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대출 금리에서 이제 예금 금리를 뺀 그 예대 마진이 2달 연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은행들은 기준 금리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예적금의 금리가 계속해서 연동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신한은행은 8일부터 금리를 예금 금리를 인하, 네. 대출 금리가 아닙니다. 예금 금리를 인하를 하기로 했고요. 대부분의 은행도 0.3에서 0.8포인트 인하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 금리는 네. 오히려 올라가고 네. 있는 그런 예.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5년물 채권 금리가 은행 대출 금리의 기준 금리인데 그 금리는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대출 금리는 0.1%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은행이 이제 대출 금리가 상승한 것은 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압박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가계대출을 줄여야 하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금융당국도 예대금리차 확대를 이제 우려를 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금리 인하가 되면 금리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그 혜택이 기업이나 우리 서민, 한테 돌아가야죠. 가게한테 예.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그 효과가 지금 전혀 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 금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내리도록 인하 기조가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금융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금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원래 그 예금 금리를 반영을 하는 코픽스 금리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가상 금리도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대출 금리가 인하가 돼서 서민들한테도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근데 연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게 소장님 또 화내실 내용일 것 같은데 네. 그 지난 1월 정부가 이제 서민 부담 줄여주겠다고 해서 그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갈아타기를 도입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 금리가요 오히려 신규 주담대보다 더 올랐대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여주려고 1월달에 그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갈아타기를 시행했는데 지금 신규 주담대보다 금리가 더 올랐대요. 네. 서민 부담 줄여주기인데 네. 네. 그 이유가 부담을 가중시킨 거네요 오히려. 갈아타기 금리를 높인 이유는요. 예. 해당 은행으로 오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아. 네, 이게 뭐 그 갈아타기 금리를 낮춰주면 다른 은행에 있는 그 대출이 네. 이쪽 은행으로 올 거잖아요. 네, 네, 대출, 네. 그렇죠? 그 이쪽으로 오는 게 지금 은행들은 너무 싫어요. 싫습니다. 싫어요. 네, 안 네, 왔으면 네, 좋겠어요. 지금 창구에서는요. 예. 오는 고객님도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클 겁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대출 총량제 때문에 지금 목표치를 거의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을 계속 받을 수가 없는데 심지어 다른 은행의 대출까지 가져온다. 아하. 이렇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가계대출의 대환을 막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연말까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상환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갈아타기를 받는다. 그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갈아타기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찌 보면 참 쉬운 방법이죠. 그냥 금리를 계속 높이면 고객이 오지 않는다. 가격을 계속 올리면 네. 고객이 안 올 것이다. 뭐 이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계대출 억제 정책 때문에 지금 계속 금리가 높아지고 역시 대환 금리도 높아지고 고객이 오지 않도록 은행에서는 계속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 근데 이거 네. 진짜 돈 필요한 사람은 그리고 또 언제까지 빨리 맞춰야 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맞습니다. 너무 힘든 그런 아우. 상황이 될 수 있죠. 연말까지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정급하면 진짜 각서 쓰고 돈 빌려야 되는 거예요. 아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비대면 갈아타기 금리가 높아진 이유 뭐 네. 은행들에서 고객이 오히려 더 반갑지 않은 것도 뭐 이해는 갑니다만 네. 이나 저나 결국은 다 규제 때문인데 네. 결국 금융당국에서 이제 너희들 대출 총량 관리해라고 네.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주담대를 어쨌거나 규제인데 문제는 규제인데 이거는 뭐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라는 것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오랜 논란입니다. 진짜 긁어부스럼이라고 멀쩡한 피부도 자꾸 긁어보세요. 트러블 생기지, 피부 트러블 네. 생기지. 이게 공무원은 쓸데없이 많고 가만히 있기는 뭐 하고 뭔가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뭐라도 쭈물딱거리면서 끄집어내야 되다 보니까 또 옛날 했던 파일 끄집어내서 또 이거 계속 돌려가면서 하는 건데 부풀렸다 줄였다 부풀렸다 줄였다. 네. 지금 이거 그러면 이거 주담대 규제 이거 그러면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총량제는 이제 연말까지고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12월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계속 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문의를 한다라고 하면 그 금융당국에서 이미 딱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발 좀 퍼가라, 딴 데로 가져가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환 대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해결책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박앤세를 할 때가 있어요. 은행도 금리를 조금 싸게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시기를 딱 보고 그때 대환 대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높은 이 시기에 굳이 갈아타가지고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가장 영업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될 3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 4, 5월 달에 해당 은행이라든지 금리 추이를 좀 보다가 아주 전략적으로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상품이 금리가 조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정책 상품의 추이도 살펴본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좀 상쇄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하고 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출 금리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부동산 상승을 네. 억제한다고 네. 해서 계속 금리를 올릴 수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내년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정책 대출을 잘 활용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말씀 주셨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 구입용 정책 대출이 이제 디딤돌 대출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 달 2일부터 지금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네. 그럼 이거 더 수요가 몰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요, 예. 축소가 이제 한도가 좀 축소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역시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인데요. 가계 네. 대출을 축소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서민 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하는 이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게 사실 이게 갈팡질팡해서 국토부 장관까지 사과를 했던 갈팡질팡이죠. 네, 뭐 한다 했다 안 예. 한다 했다 하면서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내달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서만 한도가 조금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축소를 하게 되냐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방공제를 하게 됩니다. 네. 방공제라고 해서 예. 대출 한도에서 이제 방을 하나 빼는 일단 소액 임차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한도에서 쉽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받아야 되는 대출 한도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면 3억 5천이 대출이 돼야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4,800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3억 5천이 아니라 3억 2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한 거죠. 많은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두 이제 자금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 대출이 전면 중단됩니다. 네. 원래는 이제 뭐 많이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이 후치 담보 대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후치 담보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그 등기부라는 그런 서류가 네.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서류가 나오기 전까지 미등기 상태거든요. 네. 예,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서는 집단 대출을 통해서 이제 먼저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후치로 담보를 설정을 합니다. 이제 그 대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 이제 신축 아파트 에서는 이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러다 보면 이제 서민 사실 디딤돌 대출은 소득이 적고 한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값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신 분이 3억 이하의 아파트를 살 경우는 허용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사실 정부는요, 신생아 대출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 출산 정책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국토부의 이런 조치가 한정적인 자원을 안정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지만 수도권 내 실수요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고 사실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 쪽에서 네. 일단 막 분양만 받으면 성공이다, 팔자 바뀐다 이런 생각들 해왔던 지난 수십 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청약 저축 열심히 넣고 또 급하면 또 청약 통장도 필요 없대요 또. 네, 또 없는 또 분양 안 되고 뭐 난리 나면 뭐 또 갑자기 네. 해가지고 뭐 로또 청약해서 이제 저도 이거 2%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왔다 갔다 네. 하는 그 갈팡질팡. 그런데 막상 분양 받아놓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돈 다 준비해놓고 집을 삽니까? 그렇죠. 전부 이게 대출이 딱 막히니까. 네. 그죠? 네. 아니, 특히 이제 중도금 대출 글쎄, 같은 예. 경우나 예. 잔금 대출이 막혀버리면 정말 암담합니다. 암담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네. 돈을 딱 쥐고 집을 사는 분은 예. 거의 없습니다. 예. 특히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금만 넣고 나머지는 다 대출로 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대출이 막혀버리면 진짜 해결 방법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막히면은 네. 아닌 게 아니라 더 이제 그 문제가 악화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뭐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연말이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잔금이라고 하죠. 예. 저희가 대출을 예. 받아야 하는 그 잔금 시점을 다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루고 있다. 예, 1월, 2월 뭐 이렇게 집을 전혀 거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내년으로 잔금을 미뤄라라고 조언도 하고 있고 또 그분들도 자체도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근데 상황입니다. 대표님 네. 지금 뭐 상황은 알겠는데 네. 지금 문제는 당장 이거 지금 해넘기기 전에 지금 그걸 해결해야 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 맞습니다. 이 지금 대출이 딱 막혔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어떤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게 있나요? 그분들 어디서 돈을 마련할 수 있죠? 일단 일반 매매장관 같은 경우에 전 은행이 막힌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하고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해당 은행에 가서 그 대출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은행별로 모든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집단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집단 대출 같은 경우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예. 예, 은행이 꾸려지거든요. 예. 다들 모두 예. 들어와서 예. 설명을 하는데 빨리 하십시오. 빨리. 예, 그 금리가 낮은 은행 순으로 빨리 마감이 돼버리거든요. 아하. 예, 그렇기 아. 때문에 뭐 좀 더 기다렸다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좋은 은행이 있으면 그냥 빨리 서류 준비해가지고 빨리 상담하고 빨리 하시면 좀 더 근데 편안하게. 그쪽도 요새 막혔다는 데 많아요. 네. 한도 찼다고. 네. 그런 분 많습니다. 아. 네,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난데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그 상업용 같은 경우는 네. 더 심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시간을 벌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